여러분 아마 오늘 방송 잊지 못할 겁니다. 맞습니다. 이분을 처음 본 거는 이제 그때였어요. 참여연대하고 한동훈 장관이 막 싸울 때 이분이 야 참여연대 니네 나닥해! 와, 난 그 말에 감동을 했고 이분 어떻게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한 2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페이스북을 혹시 봤더니 이분이 내 패친인 거야. 왜 패치매졌어요? 아니 근데 원래 저는 교수님이랑은 저희 그 변협에서 검수한박 필리버스터 검수한박 반대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 제가 그때 기획해서 나가셨잖아요. 했는데 필리버스터 동문이야. 그때 제가 모셨죠. 나 저는 정중부대 오늘 처음 뵀는데 잠깐 한 5분 여기 시작하기로 얘기했는데 한 10년 지기 같아요. 저하고 너무 잘 맞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은 누구랑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말씀 아니 워낙 약간 잘하시고. 선 교수라고 안 맞는 표정 그래 있죠? 안 맞아 나랑. 아니야. 안 맞아.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그 정권이 딱 바뀌고 나서 3월 10일 날 이제 우리가 3월 9일 날 이겼잖아요. 그리고 5일 있다가 박주민이 갑자기 이런 말 했다니까요. 한동훈 장관 중앙지검장 시키지 마라. 그렇고 난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지가 뭔데 인사를 운운해. 그렇고 저 왜 그러지 그랬는데 좀 이따 검수한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동훈 장관이 요직 차지해서 자기들 이제 칼 휘둘릴까 봐 걱정한 거야. 그래서 검수한박을 했을 텐데 그래서 그거에 맞서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된 거 맞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그 반격하던가요? 혹시 그렇지 않나요? 제가 뭐 인사권까지는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적시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임명한 게 아닐까. 네, 개인적으로 이제 이 검수한박이라는 국면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 국면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제 느낌에는 그 임진왜란 직전에 여섯 풍계를 올려서 전라자수사에 이순신을 갖다가 앉히거든요. 네, 오. 여섯 풍계를 올려요 선조가. 그러네요. 임진왜란 직전에 1년 전에 여섯 풍계를 올려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이기는 했지만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도 안 했고 검찰총장도 안 했고 일약 법무부 장관으로 팍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약간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고 우리나라는 망할 때가 되면 그러네요. 그런 그 기적이 영웅이 일어나더라고요. 나오네요. 네, 네, 기적이 맞습니다. 일어나는데 한동훈 장관님은 그거 하나가 정말 대단하신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검찰 직접 수사의 범위를 6개에서 2개로 줄인 다음에 2개로 줄이고는 뒤에다가 등을 하나 붙여줬어요. 근데 이 등이라는 것 덕분에 시행령의 그 활로가 열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약간 함정이라는 느낌을 받기는 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등을 붙인 것을 가지고 시행령을 딱 만들어 버렸을 때 그 시행령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수사를 이 법의 위임 범위가 벗어난 시행령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수사 자체가 위법 수사가 돼서 그 수사에서 나온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배제시켜 버리면 명백한 증거가 있는 범죄를 무죄로 풀어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 법원이 그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딱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모르는 게 아닐 겁니다. 아닐 거임에도 이 시행령을 시행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게 저는 대단한 희생이고 대단한 뭐랄까 대단한 결심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나중에 본인한테 모든 비난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 이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넘어가서 검찰 수사 역량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계속 매년 새로운 검사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도제식으로 이렇게 수사 역량이라는 게 내려오고 수사 역량 조직의 노하우라는 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단지 2년 3년만 공백이 있어도 이게 이어가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진짜 경찰이 그만큼 커오지 못하는데 검찰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사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입법이 바뀔 때까지 시행령으로 잡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그 사기특위가 지금 그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아무 결실 없이 해산됐어요. 중수청도 못 만들고 다 해산됐는데 그 사기특위에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시행령 개정으로 형사소송법 자체가 무력화됐는데 돌이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상위법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한 범죄를 시행령에 따라 수사하면 위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위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그 시행령 자체를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건데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범죄 자체에서 위수정을 적용하려고 하는 변호사가 나올 것이고 그게 판사가 받아들여지면 명백한 범죄자가 풀려나갈 수도 있는 위수정이 상황이고요. 뭐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우리 형사소송법에 그러한 원칙이 그게 있다 이제 보니까. 민주당에서 혹시 검사가 수사를 했다. 그럼 네, 우리한테 네. 신고하라고 했던 게 사실은 그런 면이 좀 저는 있다고 맥락이죠. 봐요. 그래서 그 맥락이 있다고 봐서 제가 그때 페북에도 썼고 마약 수사를 검찰이 하면 민주당에 알려주세요라고 네네. 박봉계 전 장관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마약 수사를 검찰이 하면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민주당도 자기들 그 법률 지원해가지고 하면은 그렇죠. 그게 이제 위법 수집 증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명백한 마약 사범을 풀어주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그 부담을 이렇게 네.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성호 의원도 심지어 헌법 소원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인터뷰에서 대놓고 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시행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이미 다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그 점을 알고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훈 장관이 이거를 시행령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한국의 치안이 무너져서는 안 되고 검찰의 수사 역량이 떨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의 수사 역량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진정성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인들이라면 자신의 어떤 위치와 지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대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나가기가 힘든데 이분은 실제 그거를 지금 1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1년째 하고 있고 사실 시행령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되돌리려면 국회에서 법으로 다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근데 국회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이 없으면 야당이 반대를 하면 죽어도 개정 못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민주당도 보면은 계속 180석 연합을 만들어 왔거든요. 지난번 연동형 비례대표자 만들 때도 다른 정당들 다 끌어모아서 180석 만들어서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간 했죠. 거였고 예.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딱 180석 되자마자 그냥 바로 시작해서 밀어붙여서 해버렸고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 때는 단독으로 180석이 죽어도 안 되니까 정의당 6석을 가져와가지고 180석 만들어서 네.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되돌리고 입법으로 되돌리려면 오직 한 방법밖에 없어요. 180석을 이쪽 진영이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180석을 얻었다고 할 때 과연 그들이 그냥 이렇게 저 민주당의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걸 원래대로 돌릴 만한 그런 강단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왜? 저는 한동훈 진짜 장관님이 없어.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180석을 못 만들 거면 차라리 법무부 장관으로 계속 계시면서 버텨주시는 게 저는 네, 그래도 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180석만 될 수 있다면 바로 그런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라도 들어가서 그냥 선봉으로 밀고 나가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저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시행령은 정권이 한 번만 넘어가도 시행령은 없어질 거고 그렇죠. 중간에 그 잘 모르는 국민들 사이에서 본다면 중간에 예를 들어 약간 이념적 편향이 있는 판사가 이 시행령은 위법한 시행령인데 위법한 시행령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했으니 그 수사에 대해서는 증거로 쓸 수 없으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이 명백한 범죄자를 무죄로 풀어주겠다 해서 한번 풀어줘 버리면 국민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도 몰라가지고 시행령을 위법한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냐. 대법원까지 기다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한 번만 발생을 해도 또 한동훈 장관도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만 가지고는 버티는 건 길어야 1, 2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한동훈 장관은 내년 총선까지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진짜 갑갑한 게 뭐냐면 정치권이 그렇게 장관이 자기의 어찌 보면 모든 걸 걸고 정치 생명을 걸고 시간을 벌어줬으면 정치권은 거기에 화답을 해서 180석을 차지할 전략을 세워서 나가야 되는 건데 안 보여요. 내년이 보이죠. 당장 4월에 총선인데 그렇죠. 그 저는 진짜 이게 너무 갑갑한 거죠. 검수완박이 그래서 결국에는 관철이 되면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 거냐. 당장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거 많거든요. 주식시장의 리딩 사기 같은 거. 근데 이런 리딩 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검사들이 수사를 했다고요. 근데 왜 검사들이 수사하는 게 가능하냐. 검사는 7법을 다 배워요. 헌민형, 민소, 형소, 상법. 근데 경찰이 되는 과정에서는 사법 쪽을 배우질 않습니다. 그냥 형법과 형사소송법만으로도 돼요. 경찰이 될 수가 있어요. 수사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사법의 영역에 있는 예를 들어 사기범죄라든가 리딩 사기라든가 배임이라든가 경제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맡기면 이분들은 지금 새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경제범죄 관련된 거 경찰에 사건을 가져가면 고소장 접수도 잘 안 해주고 변호사 선임해서 오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제 선임돼가지고 고소장 작성해서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면 경찰에서 뭐라 그러냐면 변호사들한테 계속 물어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 공부를 한 적이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수사 현실을 알고 법 현실을 안다면은 이런 식의 입법을 해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 헌법에 따르면 영장 청구권은 오직 검사만이 네, 가지고 있죠. 네. 헌법상 영장 청구권은 검사만이 가지고 있는데 이 검사만이 갖고 있는 영장 청구권을 검수완박 법률로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장이라는 건 그래요. 영장이라는 건 내가 수사를 해봐야 어디에 영장을 칠지 그렇죠. 생각하는 거 예, 아닙니까? 예. 수사를 해봐야 이 계좌에 영장을 칠지 아니면 저쪽에 뭐 저기 어느 장소에 가서 영장을 쳐가지고 압수를 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 검수완박이 되기 전에는 어땠냐면은 경찰에서 수사 들어가고 검사가 수사지휘권이 있을 때 보면 검사가 수사 자료를 다 공유받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쳐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영장이 집행되는 데까지 며칠이면 충분했어요. 한 2, 3일이면. 네네네. 근데 지금은 경찰이 검찰한테 그러네요. 수사 기록도 하나도 안 넘겨주고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지. 그럼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영장이 쳐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무 네, 기록이 없으니까 네, 몰라. 네. 그러니까 또 물어봐. 서로 계속 이러면서 핑퐁 치면서 왔다 갔다 하고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해 봐야 부실해요 또. 그렇죠. 부실하니까 법원 가서 영장이 기각도 많이 나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경제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치고 빠집니다. 코인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그렇죠, 금방금방 그렇죠, 치고 그렇죠. 빠져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영장 치고 빨리빨리 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 몇 달씩 있다가 한두 달 있다가 들어가면 이미 다 도망가 있는 거예요. 검수완박에서 또 제일 그 민주당이 자신들의 지지자들 가장 배신한 게 고발인의 고발인 이의 이의 신청권 그렇죠. 폐지예요. 그렇죠. 이거는 저는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왜 폐지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딱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저기 우파 시민 단체들이 네. 나중에 자기들을 고발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경찰이 그렇죠. 무마를 하면 이의 신청권을 폐지시켜야지 제가 이렇게 당했어요. 생각하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당했어요. 예, 근데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은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아동, 그렇죠. 장애인, 여성, 여성, 나이 청소년, 네. 그 사회적 노인, 약자들. 사회적 예, 약자들 이분들은 사실 본인들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이거를 고소해야지라는 네. 생각도 잘 못하고 그렇죠.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가서 이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분들이 대신 이제 같이 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해서 대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네. 고발을 하는 건데 그렇게 고발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죠. 이의 신청이 안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무 보호도 못 받는 거예요. 이거 폐지 안 하면은 정말 우리 약자들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 맨날 그 민주당과 정의당이 맨날 대변한다는 그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도 네. 어디 하나 형사적인 고소 하나 제대로 그 책임 하나 묻지도 못하고 그에 대해서 배상 청구 하나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었어. 그런 세상을 만들고 틈만 나면 노동자, 서민, 빈민, 여성, 장애인을 알만하죠. 위해서 위한데 제일 그 사람들한테 최악이 되는 악법을 만들어 놓고 나는 진짜 이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은 저는 진짜 민주당도 실망이지만 어떻게 이거를 정의당이 가서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난 정말 경악을 했어요. 정말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거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배신이다. 제가 이제 그 변협에 있을 때 한동훈 장관님이 변협에 오셔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동훈 장관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라가 정말 진짜 큰일이 났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이제 정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손을 떨면서 얘기를 하시던 거예요. 그 얘기를 손을 떨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그 지금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난 70년간 어떻게 발전을 시켜왔냐면 수사를 검경이 사실 함께 했던 조직입니다. 검경이 그렇게 대립되는 조직이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총기가 실제 거래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예, 거래돼요. 뭐 러시아 이런 데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가 됩니다. 총기가. 근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검경이 합동을 해서 다 잡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거래되는 순간을 약간 이렇게 지역과 이렇게 잘 있는 경찰이 이렇게 정보를 모으면 또 이렇게 정의감 있는 검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법으로 총기를 막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진짜 총기에서 정말 깨끗한 나라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안심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깨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제 슬슬 총을 들고 나올 겁니다. 한 2, 3년 뒤부터.
총을 차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총을 든 강도 사건이 아니라 제가 이거는 정말 예측하는데 2, 3년 뒤부터 나올 거고 4, 5년 뒤부터는 거의 길거리를 살인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왜냐하면 미국 남아 같은 데가 공처럼.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총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총기에 어찌 보면 전초가 됐던 게 제가 보기에 그게 마약이에요. 마약도 사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검, 경, 국정원이 또 딱 뭉쳐가지고 철통같이 이렇게 막아왔거든요. 네네.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은 국정원이 막았고 검찰은 따로 마약 수사직을 별도로 뽑을 정도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약 수사직을 따로 뽑아서 마약 사건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또 역시 그와 같은 정보들을 네. 쫙 이렇게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가져와서 이게 딱 이렇게 묶여서 돌아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정원과 검찰의 마약 수사를 마비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찰이 혼자서만 할 수는 없거든요. 바퀴가 두 개가 같이 굴러가고 있는데 바퀴 하나 빠져버리면 이렇게 자빠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상황인데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이 대치동 엄청 한 군데 늘었죠. 그렇죠. 한복판에서 마약 음료가 막 돌아다니고 요즘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사요. 이게 왜 가능해지냐? 모든 거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는데 시장에 마약의 공급이 많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장에 마약이 왜 많이 공급이 됐느냐? 마약에 대한 수사력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검수완박되기 전부터 검찰 개혁을 해야 된대.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두 개를 없애더라고요. 두 개를 없애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가 금융범죄, 남부지법 금조팀. 여기가 진짜 금융범죄의 저승사자였거든요. 여기가. 그렇죠. 근데 이 에이스팀을 하나 없애버려. 두 번째가 마약 수사팀을 축소하고 예. 그러더니 검수완박으로 완전히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검찰 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결과가 그 엄청나게 많은 금융범죄들이 지금 뭐 코인부터 시작해서 네네. 펀드까지 쭉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지금 마약이 이렇게 범람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언하는데 이 검수완박이 돌아오지 않으면 2, 3년 내에 총기가 들어옵니다. 이제. 법이 그냥 무기력하게 통과가 됐잖아요. 아 그때 저는 들었던 생각이 내 다음 싸움은 내 다음 전장은 여기다.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필리버스터 했던 분들한테 약속을 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변협을 임기가 끝나고 나가면 내가 이걸로 시민 조직을 하나 만들 생각이다. 이걸 만들고 이거를 가지고라도 견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역할을 네네네. 한동훈 장관 혼자 지금 적진 한가운데에서 고립이 돼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고립이 돼 있고 우리 우구는 다 어디 저기 전선 뒤에 가 있어 어딘가에 가 네, 있고 네. 그러니까 고립이 돼 있는데 혼자서 버티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외곽에서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외곽에서 내년 총선 때까지는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6월, 7월쯤에는 시작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번에 못 돌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